수세기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자원 패권의 시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천지개벽할 기계의 앞에 처참하게 종말을 고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가스를 쌓아두고도 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러시아와 미사일 폭격 속에 국왕의 목숨마저 위태롭던 산유국들. 그들이 절망의 끝에서 매달린 건 오직 단 하나. 대한민국이 50년간 피땀으로 빚어낸 무불 위치한 절대 기술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을 꺾고 중동의 하늘을 호령하는 한국의 위상 앞에 전 세계 최강 제국들이 굴복하며 원유를 바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콧대를 싹 다 꺾어버리고 세계 경제의 명줄을 쥔 대한민국의 신의 한 수, 그리고 최고의 반정극까지 지금부터 저랑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황 보고하십시오.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아시아행 원유 수송 전면 중단, 피해 예상국은 한국, 일본, 인도. 특히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올려라. 지금이 기회다. 25년간 에너지로 세계를 움직여온 저 드미트리 볼코프에게 그날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땅에 있던 기름이 한국을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입니다. 가즈프롬에서 수출 전략을 총괄했고 유럽 15개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죠. 제가 사인 한번 하면 유럽의 난방이 꺼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공장이 돌아갔죠. 에너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앞에 호르무즈 봉쇄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았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가동했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겁니다. 수석 분석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시아행 원유 수송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면 차단 시 글로벌 유가는 단기간에 4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유럽은? 대체 공급선이 있습니다. 미국 셰일, 노르웨이 북해 유전, 타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곳은 한국입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90% 이상, 비축유만으로는 석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기회였기 때문이죠. 유가가 오르면 우리 수출 단가도 오른다. 아시아가 흔들리면 우리 가스가 대안이 된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지시했습니다. 계약 조건 재검토 들어가라. 지금부터 모든 장기 계약의 단가를 올린다. 그게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죠. 에너지 시장에서 동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격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한국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울산이었습니다. 한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석유 비축기지. 거기에는 원유 200만 배럴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름은 한국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공동비축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 석유 회사들이 한국 창고에 보관해둔 원유였죠. 대신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이 기름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우선 구매권도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울산 비축기지에서 이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움직임인가? 중동 석유 회사들이 원유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전량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국과의 우선 구매 계약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가 폭등하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확보 가능했던 물량 110만 배럴을 서둘러 계약했죠. 하지만 나머지 90만 배럴은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땅 위에 있던 기름이 한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구매권이라는 건 결국 종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당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한 게 아니다. 시장이 작동한 것이다. 이건 제가 25년간 봐온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약속이란 평화로울 때만 유효한 것이죠. 위기가 오면 계약서는 찢어집니다.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누가 더 많이 지불하느냐, 그게 유일한 법칙이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90만 배럴이 유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구매권이 있었는데 왜 못 막았습니까? 정유사와 석유공사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 사전 확보를 못했다는 지적,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피해자입니다. 자기 땅 위에 있던 기름을 빼앗긴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세계에서 피해자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 앞에서 계약은 무력합니다. 위기 앞에서 신뢰는 사치죠. 그리고 시장 앞에서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다. 그게 시장이고 자원이 없는 가난한 나라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혼란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리겠다고 말입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우리의 가치는 올라가죠. 저는 팀에 지시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를 다시 분석해라. 지금 가장 절박한 나라가 어디인지 찾아라. 그 나라에 우리 조건을 걸겠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한국은 자원이 없다.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 포함할 필요 없다. 이게 그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그저 피해자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나라. 동정할 수는 있지만 파트너로 볼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고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막고 있었죠. 기름을 빼앗기고 시장에 배신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여러분께 솔직히 보여드려야 이 이야기의 끝이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돌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즈프롬에 입사한 건 28살 때였죠. 처음에는 말단 분석가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가스 수요를 예측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봤습니다. 누가 가스를 필요로 하는가? 얼마나 절박한가? 대안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 가격은 우리가 정할 수 있었죠. 5년 만에 저는 수출 전략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첫 번째 큰 계약이 기억납니다.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40%를 넘기고 있었죠. 독일 측 협상 대표가 저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신다면 안정적인 가격을 지불하셔야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유럽 15개국과의 가스 공급 계약을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국가의 난방이 걸려 있었죠. 제가 펜을 내려놓으면 공장이 멈췄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도시에 불이 들어왔죠.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와 함께 일했던 수석 자문관 이고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미트리,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뭡니까? 유럽의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거야. 켜고 끄는 건 우리 손에 달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실제로 그 스위치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분쟁 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스 대금 지불을 미루자 저는 공급 축소를 건의했습니다. 상부가 승인했죠. 공급을 줄이자 우크라이나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독일 산업계가 비상회의를 열었고
프랑스 정부가 중재에 나섰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석유가 흐르면 경제가 돌아갑니다. 가스가 멈추면 국가가 무릎을 꿇죠. 이보다 단순하고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산업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죠.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것도요.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석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스도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제3계에서 힘이 없는 나라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하 직원 세르게이가 한 번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분석 자료입니다. LNG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소의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면 된다. 한국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곳은 있어. 세르게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쇠빙 LNG선은 한국 외에 건조 가능한 국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세르게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자원이 기술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가즈프롬, 경영진, 크렘린의 고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기술은 축적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우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기반으로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북극권에는 천문학적인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액화시켜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연간 2,200만 톤 규모. 성공하면 러시아는 세계 LNG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극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 두께 2m의 얼음이 바다를 뒤덮고 있었죠. 이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저장 기술도 갖춰야 했죠. 쇠빙 LNG선.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였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쇠빙 LNG선 건조 기술을 보유한 곳은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유일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극동 지역에 조선 인프라가 있습니다만 이 수준의 선박을 건조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삼성중공업과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돈을 주고 배를 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한 기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재 가능성도 있고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리스크가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된다. 기술 이전을 받고 자체 건조 능력을 키우면 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러시아식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러시아는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한 나라이기도 하죠. 배 한 척 못 만들겠습니까? 이고리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보나? 저는 답했습니다. 자원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 돈이 있으면 기술자를 데려오면 되고 시간이 있으면 공장을 지으면 된다. 한국이 수십 년 걸린 걸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고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없는 나라가 하는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다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LNG선 발주 현황이었죠. 전 세계 LNG선 신규 발주의 8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수주 잔량만으로도 향후 5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은? 중국도 LNG선 건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핵심 기술 격차가 큽니다. 특히 극저온 저장 탱크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조선 산업이 사실상 위축됐습니다. LNG선 분야에서는 한국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LNG선, 특히 쉐빙 LNG선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건 자원이다, 기술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세르게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 시절 저는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자원 보유국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었죠. 그 아래에 기술 보유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이 나라들은 중요하긴 했지만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키면 만들고 우리가 돈을 주면 납품하는 구조였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고리가 퇴근길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드미트리,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배를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돈을 주는데 안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만약에 말이야, 제재가 걸려서 아예 거래가 막히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그때는 우리가 만들면 된다. 이고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저의 전부였습니다. 자원이 있으니 세계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기술은 시간과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 한국은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판단. 세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유럽이 떠났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배가 완성됐을 때 저는 그 안에서 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우리 손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저는 확신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럽이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코수슴이었습니다. 유럽이 우리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수석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전면 제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면이라고? 가스, 원유 모두 포함입니다. 단계적 축소가 아니라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겁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는 못 끊는다. 독일 산업이 우리 가스 없이 돌아갈 수 있겠나? 하지만 유럽은 진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의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렸죠. 카타르에서 LNG 수입 계약이 체결됐고 재생에너지 투자가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독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55%에서 제로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프랑스가 따라왔죠.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까지. 제가 직접 설계했던 15개국 공급 계약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응할 필요 없다. 겨울이 오면 돌아온다. 그런데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을 겁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이고 난방비가 치솟았겠죠. 하지만 유럽은 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러시아에 다시 손을 내미느니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었죠. 유럽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를 영구적으로 끊기로 결심한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석관이 숫자를 읊었습니다. 유럽향 가스 수출량, 전년 대비 80% 감소, 원유 수출은 60% 하락.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유럽 시장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소멸. 그 단어가 회의실 안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유럽에 에너지를 팔아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존재 이유였죠. 유럽의 난방을 켜고 끄는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저에게는 권력이었습니다. 그 스위치가 사라진 겁니다. 유럽이 스스로 전원을 내리고 다른 콘센트를 찾아 떠났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들고 서 있었지만 연결된 곳은 아무 데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량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안도했습니다. 받는가?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객이 바뀔 뿐이다.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조선을 통해 매달 수백만 배럴의 에너지가 동쪽으로 흘러갔죠. 수치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유럽을 잃었지만 중국이라는 새로운 고객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유지됐고 수출량은 회복 궤도에 올랐죠. 다행입니다. 중국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출량은 회복됐는데 수익이 왜 이 모양인가? 재무 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제 시세 대비 20%에서 시작해서 현재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30%라고? 최근 계약건은 37.5% 할인입니다. 37.5%.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름을 팔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었죠. 중국이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격에 넘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은 제재에 동참했죠. 동남아는 물량이 작았습니다. 결국 대규모로 러시아 에너지를 사줄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이었죠. 판매자는 하나, 구매자도 하나. 그런데 판매자에게는 선택지가 없고 구매자에게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에너지를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만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한마디를 던졌죠. 더 깎아라. 그리고 우리는 깎았습니다. 더 깎아라. 또 깎았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그 물량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이미 동쪽을 향해 깔려 있었고 유조선은 중국 항구로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 출구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출도 같은 구조입니다. 중국이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해당 라인은 중국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도시에서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쓰고 공급을 조절해서 국가들을 압박했죠. 유럽 정상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가스 공급을 요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중국에게 말입니다. 더 사달라고, 제발 물량을 늘려달라고 말이죠. 그때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인도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많이 사가던 나라였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입을 늘려왔죠. 저는 인도를 두 번째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 인도가 균형추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왜 줄이고 있는가? 인도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도마저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주는 나라가 어디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뿐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저는 유럽 15개국에 에너지를 팔았습니다. 15개의 고객이 있었죠. 가격을 올려도 조건을 바꿔도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확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객이 하나뿐인 상황에서 그 하나가 가격을 깎으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럽에게 했던 것을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무기로 쓰던 에너지가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있지만 가격을 정할 수 없었죠. 유저는 쉬지 않고 뿜어내지만 그 기름의 가치는 남이 정했습니다. 우리는 자원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의 가격표를 쓰는 건 중국이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종속이었죠. 중국은 우리에게서 싸게 산 원유를 자국 정유 시설에서 가공한 뒤 국제 시세에 맞춰 되팔았습니다. 우리가 37% 깎아준 그 차액, 그게 고스란히 중국의 이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헐값에 넘기고 중국은 그걸 가공해서 이윤을 챙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닙니까? 식민지 시대의 무역 구조와 다를 게 없었죠. 재무 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에너지 수출 수익만으로는 국가 예산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유럽 시장 상실 보고서, 중국 할인율 추이 분석, 인도 수입량 감소 추정치. 전부 나쁜 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졌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보유국 중 하나죠.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생산량 세계 3위. 숫자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꼴인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것과 자원을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스를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퍼올리고 있었지만 그 기름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지 못했죠. 파이프라인은 있었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건 땅속에 묻힌 자원뿐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저를 지탱해온 믿음, 자원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제재가 풀리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은 이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유럽을 잃고 중국에 끌려다니고 인도마저 떠나가는 그 와중에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죠. 북극이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 아래에는 천문학적인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서 LNG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면 유럽도 필요 없고 중국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파이프라인에 묶이지 않는 바다를 통한 자유로운 수출, 그게 북극 LNG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남은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m 두께의 북극 얼음을 깨부수며 항해할 수 있고 영하 163도에서 가스를 액화 상태로 유지하며 운반할 수 있는 바에 스웨빙 LNG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바에 저는 그때까지 그 배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고 시간을 들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북극.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바다입니다. 저는 그 바다를 직접 봤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북극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얼음이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칼날처럼 불어왔죠. 기온은 영하 40도.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바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 아래에는 야말 반도를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양의 천연가스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르틱 LNG2 프로젝트. 연간 2,100만 톤의 LNG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유럽을 잃었습니다. 중국에 끌려다니고 있었죠. 인도마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극 LNG는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스를 액화시켜서 배에 실으면 됐죠. 유럽이든 아시아든 누구에게든 팔 수 있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바다를 통한 자유로운 수출,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배가 아니었죠. 수석 기술관이 설명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일반 선박으로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2m 두께의 얼음을 스스로 깨면서 항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LNG 저장 온도는 영하 173도입니다. 이 온도를 항해 내내 유지해야 하죠. 외부는 영하 4세비도, 내부는 영하 163도. 이 온도차를 견디면서 얼음을 깨부수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기술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한국이요? 배 만드는 나라. 그 정도 인식이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배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하면 됐죠. 실제로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설계를 맡았고 핵심 기술을 적용한 쉐빙 LNG선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터졌습니다. 서방 제재로 삼성중공업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침이기도 했죠.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이 빠지면 대안이 있습니까? 중국 조선소에 타진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쉐빙 LNG선 건조 경험이 전무합니다. 유럽은 제재 동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극동 조선소가 있지 않은가? 즈베즈다 조선소. 거기서 만들면 된다. 기술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볼코프 자문관님, 즈베즈다 조선소는 대형 선박 건조 경험이 제한적입니다. 쉐빙 LNG선은 세계 최고 난이도 선박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만들면서 쌓으면 된다. 설계 도면은 있지 않은가? 삼성중공업 철수 전에 일부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시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라. 지금 당장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돈과 시간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면 못 만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입니다. 우주에 로켓을 보내는 나라죠. 배 한 척 못 만들겠습니까?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체 조립 진행 중입니다. 탱크 구조물 설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추진 시스템 장착이 시작됐습니다.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매주 진척 보고를 받았고 일정은 느리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쉐빙 LNG선 완성, 시험 운항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기로 결정했죠.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즈베즈다 조선소. 헬기에서 내려다본 그 배는 거대했습니다. 길이 300m,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도시 같았죠. 선체는 두꺼운 강철로 덮여 있었고 선수 부분은 얼음을 깨기 위해 날카롭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착륙 후 저는 조선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완벽한가? 조선소장이 답했습니다. 시험 운항을 마쳤습니다. 2m 얼음 쉐빙 능력 확인 완료. LNG 탱크 극저온 유지, 정상 작동. 그러면 성공인가? 성공입니다. 러시아 자체 기술로 완성한 쉐빙 LNG선입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기술진들이 웃었고 관계자들이 악수를 나눴죠.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고서만 읽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25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겉모습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믿으면 안 됐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선소장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열어보겠다. 열어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기관실부터 탱크 구조, 추진 시스템, 배관까지 전부. 조선소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저는 자문관이었으니까요. 기술진 3명이 동행했습니다. 저는 선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기관실에 도착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배관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금속의 냄새, 기름의 냄새, 익숙한 조선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실 벽면에 부착된 장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러시아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기술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뭔가? 추진 시스템 핵심 부품입니다. 어디서 만든 건가? 기술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부품 하나쯤은 수입할 수 있죠. 모든 걸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LNG 저장 탱크로 이동했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하는 극저온 저장 시스템.
이게 이 배의 심장이었죠? 탱크 구조를 살폈습니다. 설계 도면과 대조했죠. 이 탱크 구조는 누가 설계한 건가? 원 설계는 삼성중공업에서 이전받은 것입니다. 이전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정한 부분은? 기술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기본 설계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수정할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체 내부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배관 시스템을 확인했죠. 밸브 하나하나, 연결부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명판을 확인하고 부품 번호를 대조하고 제조사를 추적했습니다. 한국, 또 한국 추진 시스템 핵심 부품, 한국이었습니다. 극저온 탱크 설계, 한국이었죠. 보이로프 가스 처리 시스템, 한국이었습니다. 핵심 밸브와 배관 소재, 한국이었죠. 겉은 러시아였습니다. 선체에는 러시아 국기가 걸려 있었고 조선소는 러시아 땅 위에 있었죠. 선원들은 러시아어를 했고 서류에는 러시아 기업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열어보니 이 배를 배로 만들어주는 모든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관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이 배는 분명 여기 있었습니다. 만져지고 보이고 실제로 바다를 항해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게 맞습니까? 저는 기술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에서 순수하게 러시아 기술로 된 부분이 어디인가? 기술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체 조립과 용접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체 조립과 용접,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노동이죠. 철판을 자르고 붙이고 이어 붙이는 작업.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게 아니었죠. 영하 163도에서 가스가 새지 않게 잡아두는 탱크 기술, 2m 얼음을 깨면서도 선체가 버틸 수 있는 구조 설계, 극한 환경에서 멈추지 않는 추진 시스템, 그게 이 배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이었죠. 우리는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립한 것이었죠. 남겨진 기술을 이어붙이고 수입한 부품을 끼워 넣고 빌려온 설계도를 따라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걸 두고 자체 기술이라고 박수를 친 겁니다. 저는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눈앞에 북극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색 바다 위로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죠. 조선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자문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추가로 몇 척이 더 필요한가? 프로젝트 전체 완수를 위해서는 최소 20척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배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조선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부품 수급이 불확실합니다. 제재 상황에서 추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20척?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20척의 쇠빙 LNG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건 한국 기술을 이어붙여서 겨우 만든 배 한 척이었죠. 그리고 그 한 척마저 앞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조선소가 점점 작아졌죠. 그 거대한 배가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걸 내려다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배는 러시아의 희망이었습니다. 유럽을 잃고 중국에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잡은 줄이었죠. 그런데 그 줄의 끝을 쥐고 있는 건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에너지 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 저는 몇 달 전 한국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포함할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기관실 벽면에 붙어있던 한국어 명판, 그 작은 금속판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걸 만든 게 아니라고. 당신들은 빌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펜을 들고 보고서 여백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5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사람의 자존심이죠. 저는 유럽 정상들에게 전화를 받던 사람입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면 한 나라의 겨울이 바뀌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인정해야 했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기술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 자원이 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 자원을 꺼내고 옮기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삼성중공업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조선 기술, 수천 번의 시행착오, 수만 명의 기술자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축적의 결과물. 그걸 도면 몇 장 받아서 따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오만이었습니다. 기술은 복제가 아닙니다. 축적이죠. 그리고 그 축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필요하죠. 그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에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끈기는 없었죠. 저는 새벽녘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죠. 이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잃었습니다. 중국에 끌려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술마저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땅속에 묻힌 가스, 시추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유. 하지만 그걸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없다면 그 자원은 돌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말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 기술을 만들었는지,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배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의 기관실에서 본 한국어 명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잠을 자도 보였고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보고서를 쌓았죠. 한국 조선 산업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헤칠수록 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술관을 불렀습니다. 쇠빙 LNG선이 왜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건가? 나도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라. 기술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세 가지 극한 기술이 하나의 선체 안에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쉐빙 능력입니다. 2m 두께의 북극 얼음을 스스로 깨면서 항해해야 합니다. 선수 구조부터 선체 강도, 추진력까지 전부 극한 환경에 맞춰 설계돼야 하죠. 두 번째는 극저온 저장입니다. LNG는 영하 163도에서 액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가스가 기화되죠. 항해 내내 이 온도를 정밀하게 유지하는 탱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출력 추진 시스템입니다. 얼음을 깨면서 30만 톤에 가까운 선체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일반 선박의 추진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충돌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쇠빙을 위해서는 선체가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극저온 탱크를 보호하려면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가 필요하죠. 단단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고출력 엔진의 열과 진동까지 더해지면 설계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기술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기술 수준으로는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도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단 하나도? 네, 단 하나도 못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한참을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전부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한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기술 생태계 전체입니다. 한국만 가능하다는 건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시도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죠. 일본은 설계 능력은 있지만 대형 건조 경험이 부족합니다. 유럽은 조선 산업 자체가 축소됐고요. 저는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 건가? 대체 뭐가 다른 건가? 기술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한국 조선 산업은 50년 넘게 쌓아올린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웠죠. 그 다음에는 스스로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본을 추월했고 지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50년이라고? 네. 수만 명의 기술자가 수천 척의 배를 만들면서 실패하고 고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한 결과입니다. 이건 도면을 복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면에 없는 것들이 있죠. 도면에 없는 것이라니? 용접공의 손 감각입니다. 배관 설계자의 경험적 판단이죠. 극저온 환경에서 금속이 어떻게 수축하는지에 대한 수십 년치 데이터. 이런 것들은 문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것들이죠.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건 도면이었습니다. 설계 자료였죠. 하지만 그 도면 뒤에 있는 50년의 경험, 수만 명의 기술자가 몸으로 익힌 감각, 수천 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그건 받지 못한 겁니다. 받을 수도 없었죠. 도면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적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정리해라. 빠짐없이 기술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부품 부족입니다. 쇠빙 LNG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제재로 추가 수입이 차단된 상태죠. 둘째는 설계 능력 부족입니다. 기본 설계는 삼성중공업 이전분으로 가능하지만 변형 설계나 개량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역량이 없다는 뜻이죠. 셋째는 생산 속도입니다. 한국은 한 척을 건조하는데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배 한 척에 5년 가까이 걸렸죠. 그것도 한국 부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론은 현재 속도와 기술 수준으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20척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습니다. 북극에 가스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양이죠. 세계가 원하는 에너지가 우리 발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가스를 액화할 수는 있습니다. LNG 플랜트는 가동 중이죠. 하지만 그 LNG를 실어 나를 배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없는 이유는 50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50년, 지금 시작해도 50년입니다. 그 사이에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카타르는 미국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죠. 호주는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시장은 우리 없이 돌아갈 겁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다. 기술관이 고개를 들었죠. 우리가 가스를 가지고 있지만 배가 없으면 이건 어떤 상황인가? 기술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가득한데 트럭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썩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썩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스는 땅속에서 썩지 않죠. 하지만 팔 수 없는 자원은 경제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아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돌멩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저만 남았죠. 빈 회의실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는 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우주에 로켓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배 한 척을 못 만들어서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미사일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도 만들 수 있었죠. 핵잠수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하 백경 63도의 가스를 싣고 얼음 바다를 건너는 배, 그 배 하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석유와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면 됐습니다. 유럽까지 관을 깔았고 중국까지 관을 뚫었죠. 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 인력을 키우지 않았죠. LNG 운반선 같은 건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만들 수 있는 나라에 발주하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50년간 쌓지 않은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날 저녁 한 가지 자료를 더 요청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현재 수주 현황을 가져와라.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숫자를 읽었죠. 세계 LNG선 수주량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조선소 3곳,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이 3곳이 전 세계 LNG선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빙 LNG선은 말할 것도 없었죠. 사실상 한국 아니면 발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독점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이란 시장을 인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죠. 한국은 인위적으로 지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일반 LNG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었죠. 일본은 조선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포기했고요. 결국 이 시장에서 진짜 플레이어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은 또 회색이었죠. 자원이 힘이라고 저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석유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돈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원은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돌과 같습니다. 기름은 옮기지 못하면 진흙과 다를 게 없죠. 가스는 팔지 못하면 바람일 뿐입니다. 그걸 꺼내고 실어 나르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힘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공급자가 아닙니다. 기술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 문장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다봤죠. 기술관이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저의 25년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힘이라던 저의 믿음, 석유가 세계를 지배한다던 저의 확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던 저의 오만,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우리는 선택권을 잃었다. 유럽을 잃었을 때는 고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끌려다닐 때는 가격을 잃은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택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배를 만들 수 없으니 가스를 팔 수 없습니다. 가스를 팔 수 없으니 수익이 없죠. 수익이 없으니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할 수 없으니 배를 만들 수 없죠.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자원이 없는 나라, 영토가 작은 나라, 에너지 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없이는 우리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죠.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봤던 그 배. 겉은 러시아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속은 전부 한국이었던 그 배. 우리의 자존심이자 희망이었던 그 배가 사실은 빌려온 기술의 조리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빌려온 기술마저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 몰랐죠. 한국은 대체 배만 만드는 나라입니까? 만약 이 나라가 배만 잘 만드는 거라면 그건 그냥 특화 산업일 뿐이었습니다. 대단하지만 한정적이죠. 하지만 만약 이 나라가 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곧 얻게 됩니다. 한국이 만든 건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중동에서 하늘이 불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상황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직후였죠. 기술 부족 문제로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좌관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문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인가?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대규모입니다. 저는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이란 영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14발 발사 확인. 드론 600기 이상 동시 출격. 저는 숫자를 다시 되물었습니다. 174발이라고? 네. 탄도미사일만 174발입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추가됩니다. 목표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죠. 이란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빨간 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덮을 기세였죠. 저는 25년간 에너지 시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봐왔지만 이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미사일 174발이 동시에 하늘에 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발이 도시에 떨어지면 건물 하나가 사라집니다. 10발이 떨어지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죠. 174발이면 국가가 멈춥니다. 거기에 드론 6세배기가 더해지면 하늘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방공 시스템은 가동됐는가?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 그리고 분석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궁2가 가동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궁2, 한국 방공 시스템이 왜 거기 있는가? UAE에 수출된 물량입니다. 현재 UAE 방공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은 배 만드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만든다는 건 제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관심 밖의 이야기가 전쟁의 한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1차 요격 개시, 패트리엇 가동, 빨간 점 몇 개가 사라졌습니다. 요격에 성공한 것이죠. 에로 시스템 가동, 고고도 미사일 요격 중 또 몇 개가 사라졌습니다. 천궁2 가동, UAE 상공 방어 개시.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그 불덩어리를 향해 요격 미사일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부딪히며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됐죠. 1분, 2분, 5분.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 점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요격이 성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분석관이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체 요격률 90% 이상 유지 중입니다. 시스템별 성적은 패트리엇 약 88%, 에로 약 92%. 천궁2는 분석관이 숫자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약 96%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96%? 네. 현재까지 천궁2 담당 구역 내 요격률 약 96%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패트리엇은 미국이 수십 년간 개발하고 실전에서 검증해온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에로우는 이스라엘이 생존을 걸고 만든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 두 시스템과 나란히 서서 한국의 천궁2가 96%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고 있었죠. 저는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천궁2 가격이 얼마인가? 패트리엇 대비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가격의 성능이 더 높다는 말인가? 현재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정확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이란은 한 차례로 끝내지 않았죠. 2차, 3차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미사일이 계속 날아들었고 드론이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UAE 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요격탄이 부족합니다. 현재 속도로 소진되면 방공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탄약이 떨어지면 끝이죠.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려면 요격탄 한 발이 필요합니다. 107샤하발을 막으려면 170샤하발 이상의 요격탄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탄약 소진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국 측 추가 지원은 패트리엇 요격탄 생산에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에 모든 물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유분이 없습니다. UAE가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은 계속 쏟아지는데 막을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죠. 패트리엇도 에로우도 추가 물량을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UAE가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웅2 요격탄 추가 공급을 말입니다. 한국이 뭐라고 했는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한국도 자국 방어를 위한 물량이 있을 텐데 기존 계약국에 배정된 물량까지 조정해서 긴급 수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되씹어 봤죠. 한국은 자기 몫을 떼어준 겁니다. 자국 방어에 필요한 물량, 다른 나라와 약속된 물량, 그걸 조정해서까지 UAE에 보내기로 한 것이죠. 전쟁 중에 자기 방패를 빼서 남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구 공항에서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 UAE, 대구, 한국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송기가 떠올랐죠. 천궁기 요격탄을 싣고 중동을 향해 날아간 겁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앉은 차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고 있죠. 탄약이 바닥나서 도시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위기입니다. 미국도 못 보냅니다. 이스라엘도 못 보내죠. 그런데 한국이 보냈습니다. 수송기 도착 예정 시간 확인됐습니다. 요격탄 추가 장전 완료 후 즉시 재배치 예정입니다. 청웅이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빈 발사대가 채워졌죠. UAE 상공의 방공망이 복원됐습니다. 빨간 점들이 다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상황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종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피해 현황, 시스템별 성과,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구 공항에서 이륙하는 수송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너지 시장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계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죠. 국가 간의 의리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건 가격으로 움직이고 이익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 일은 제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기 방패를 떼어서 남에게 준 겁니다. 전쟁 중에 말이죠.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었죠. 그러면 이건 뭐였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에 도달했죠.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UAE에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판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킨 겁니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약속은 종이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한국이 울산에서 기름을 빼앗겼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전혀 다른 종류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거래, 이익이 아니라 생존을 지켜주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살린 겁니다. 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방패도 만드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방패를 자기가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직접 날려보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모스크바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다르다. 배를 만드는 기술, 미사일을 막는 기술, 그리고 전쟁 한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는 의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UAE의 하늘을 지켜준 그 대가가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저는 곧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날아들고 있었고 드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한 차례 공격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죠. 2차, 3차 공격이 이어졌고 중동의 하늘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는 그 와중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유조선은 움직이지 못했고 원유 수송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중동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인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긴급 협상에 들어갔죠. 유럽은 미국산 셰일오일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산유국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 중인데
에너지 확보라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일은 중동에서 날아다니지만 기름이 없으면 죽는 건 수입국들이죠.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꺼지고 난방이 끊깁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피해는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산유국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팔 물건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었으니까요. 가격을 올려도 됐고 조건을 붙여도 됐죠. 누구에게 먼저 팔지 그 선택권은 완전히 산유국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유가가 치솟고 있었고 수요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될 출구가 보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보좌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UAE에서 특이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발표인가? 원유 긴급 공급 대상국을 지정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의 전략적 우선 공급입니다. 어느 나라인가? 보좌관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국? 전쟁 한가운데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지정했다고? 네,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400만 배럴.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죠. 미사일이 아직도 하늘을 가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모를 한 나라에 몰아준다는 건 비정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인도는 한국 다음입니다. 한국이 왜 최우선인가? 수입 규모로 따지면 일본이나 인도가 더 크지 않은가? 보좌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공식 사유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외교적 수사였죠.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공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UAE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그 방공 시스템 말입니다. 미사일 174발, 드론 600기. 그 폭풍이 UAE를 덮쳤을 때 96% 요격률로 하늘을 지킨 건 한국의 천궁2였습니다. 배트리업보다 높았고 가격은 3분의 1이었죠. 탄약이 바닥났을 때 대구공항에서 수송기를 띄워 자기 몫을 떼어 보낸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천궁2는 UAE 상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추가 공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방패가 없으면 UAE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UAE는 전쟁 한가운데서 깨달은 겁니다. 기름은 있지만 그 기름을 지켜줄 힘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에너지 시장에서 25년을 보낸 저에게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원유 공급은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누가 더 높은 값을 치르느냐, 누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느냐, 그게 전부였죠.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UAE는 가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그 기준이었죠. 저는 보좌관에게 추가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UAE 발표 이후 국제 반응을 정리해라. 빠르게. 몇 시간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죠. 일본 외신의 반응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움이 역력했죠. 일본은 중동과 수십 년간 에너지 외교를 해온 나라였습니다. 막대한 경제 원조를 쏟아부었고 정상회담도 수없이 했죠. 그런데 전쟁 한가운데서 최우선 공급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전쟁 중에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우선 공급을 선언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였죠.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만든 건 한 분석가의 코멘트였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다. 이건 선택이다. 선택. 그 단어가 저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래 생각했죠.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입국이었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90% 이상. 자기 힘으로는 에너지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죠. 산유국 앞에서 항상 을이었습니다. 제발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죠. 가격이 오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했고 공급이 줄면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땅 위에 있던 기름을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우선 구매권이 있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죠. 시장이 비웃었습니다. 저도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한창인 이 순간 산유국이 한국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사달라는 게 아니었죠. 기름을 드리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기름을 2,400만 배럴을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전쟁 중에 공식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지불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죠. 외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외교가 일본보다 깊었던 것도 아니었죠.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전쟁터에서 증명한 신뢰였죠. UAE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은 있습니다. 세계가 원하는 석유가 발밑에 묻혀 있죠. 돈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석유와 돈이 국민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석유가 아니었죠. 한국이 만든 청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약이 바닥났을 때 미국도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못한 그 요격탄을 자기 몫을 떼어서 수송기에 실어 보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기름을 최우선으로 보내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정이었죠. 자원은 많습니다. 기름을 사겠다는 나라도 줄을 서 있죠. 하지만 미사일이 날아올 때 하늘을 막아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기술을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내어줄 의지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기름을 먼저 보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 논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했습니다. 기름을 가진 쪽이 갑이었죠. 수입국은 을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가격이 오르면 받아들이고 조건이 바뀌면 따라가야 했죠. 에너지 시장의 절대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진 UAE가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을이 갑이 된 정도가 아니었죠. 갑을 관계의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 가격이 아니라 신뢰, 돈이 아니라 생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러시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이었죠. 원유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떠났고 중국은 가격을 깎고 있었고 인도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죠. 전쟁 중에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죠. 그런데 산유국이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였겠습니까? 한국에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 96% 요격률의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내어줄 수 있는 산업 역량. 우리 러시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자원은 있었지만 배를 못 만들었죠. 군사력은 있었지만 누구의 하늘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썼지만 그 무기가 되려 우리 발목을 잡고 있었죠.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UAE 발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인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공급뿐 아니라 방산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사우디까지. 네.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유사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청웅2의 실전 성과가 중동 전체로 퍼지면서 산유국들이 하나둘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방패를 만들어주는 나라에 기름을 보낸다. 하늘을 지켜주는 나라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중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부딪히는 장면.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선택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판 게 아니다. 맞습니다.
UAE가 한국에 2,400만 배럴을 보내기로 한 건 석유를 파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로, 기름을 가진 쪽이 힘을 쥐던 구조에서 기술을 가진 쪽이 선택받는 구조로, 눈앞에서 세계의 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집히는 판 위에서 잘못된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꺼내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간 자원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고 석유를 쥔 자가 왕이라고 확신했죠. 그 믿음 위에 제 인생을 세웠습니다. 경력을 쌓았고 계약을 설계했고 국가를 움직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장에서 오래된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1973년 기록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가격이 4배로 뛰었죠.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가 서고 난방이 끊겼죠. 석유를 가진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산유국들은 갑자기 부자가 됐죠. 사막 위에 도시를 세웠고 금으로 장식된 건물을 올렸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술국들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연비를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셰일 기술 개발에 착수했죠. 유럽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유국에 쏟아졌던 돈이 다시 기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비 좋은 자동차를 사야 했고, 발전소를 지어야 했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으니까요.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기술국들의 제품을 사야 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돈이 쌓인 곳은 자원국이 아니라 기술국이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원에 기대면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퍼 올려서 팔면 되는데 왜 힘들게 기술에 투자하겠습니까? 왜 수십 년을 들여 산업을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자원국은 멈춥니다. 기술국은 달립니다. 처음에는 자원국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술국이 역전하죠. 1973년에 벌어진 일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똑같았기 때문이죠. 러시아를 보십시오. 세계 최대 에너지 보유국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생산량 세계 3위. 자원으로 따지면 지구 위에서 러시아보다 부유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유럽을 잃었습니다. 25년간 공들여 만든 고객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중국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37.5% 5% 할인된 가격에 기름을 넘기면서도 거절하지 못하죠. 북극에 천문학적인 가스가 묻혀 있지만 그걸 실어 나를 배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원이 있는데 왜 이 꼴입니까?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UAE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석유가 넘쳐나죠. 돈도 넘칩니다. 사막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 정도의 재력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석유와 돈으로는 하늘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해줄 기술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UAE도 자원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건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은 자원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1973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려 봤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죠. 가스도 없고 석탄도 부족합니다. 영토는 작습니다. 러시아의 몇십 분의 1도 안 되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군사력도 강대국에 비하면 제한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빙 LNG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배가 없으면 북극의 가스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죠.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인 북극 LNG 프로젝트가 이 나라의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96% 요격률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패트리엇보다 정확하고 가격은 3분의 1이죠.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고 그 대가로 산유국이 먼저 기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모든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우리 러시아는 뭘 만들었습니까? 기름을 팠습니다. 가스를 퍼올렸죠. 파이프라인을 깔았고 유조선에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만든 건 우리가 아니었죠. 유조선의 핵심 부품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LNG선은 아예 만들지도 못했죠. 우리는 땅에서 꺼낸 것을 팔았을 뿐입니다. 만든 게 아니었죠. 꺼낸 겁니다. 파낸 겁니다.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구멍을 뚫어서 빼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50년간 배를 만들었고 수십 년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했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고 또 실패했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지금의 한국이었죠. 꺼낸 것과 만든 것. 그 차이가 지금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빈 종이를 꺼냈죠.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방산,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원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갈수록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전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돈을 쏟아부어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시행착오를 견뎌낸 경험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원은 땅에 묻혀 있으면 돌과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떠올렸던 문장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합니다. 캐내면 줄어들죠.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석유가 마르고 가스가 떨어지면 자원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쓸수록 늘어나죠. 축적될수록 강해집니다.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이 또 다른 산업을 키워냅니다. 조선 기술이 해양 플랜트 기술로 이어지고 방산 기술이 우주항공 기술로 확장되죠. 끝이 없습니다. 자원은 소모됩니다. 기술은 성장하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25년간 놓쳤던 진실이었죠. 저는 종이 아래쪽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자원은 힘이 아니다. 그걸 움직이는 기술이 힘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원은 힘이 아닙니다. 그걸 꺼내고 옮기고 지키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유럽을 잃고 나서야 고객의 소중함을 알았죠. 중국에 끌려다니면서야 가격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배 한 척을 열어보고 나서야 기술의 무게를 느꼈죠. 전쟁터에서 한국의 방패를 보고 나서야 신뢰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기름도 없고 가스도 없고 땅도 좁고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자원 대국들이 줄을 서서 찾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가진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사우디를 부러워했고 UAE를 부러워했죠. 땅에서 기름이 솟아나는 나라를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진 나라가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보다 강한 것을 그 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죠. 모스크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세계가 탐내는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이죠. 자원대국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자원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